좋아요, 구독! 네, 이사님 일단 7월 한 달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한 주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7월을 좀 돌아보면 초반에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이나 싶더니 어느새부터 투심이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부터 하나씩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 7월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뭐 미국만 해도 연중 내내 계속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워낙 이제 크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제 기술주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시장은 그런 걸 좀 반영하면서 많이 좀 흔들렸던 것 같고 또 거기에 트럼프의 가장 이제 피해받는 업종이 2차 전지죠. 근데 2차 전지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추세가 붕괴돼 버렸죠. 이제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코스닥의 시총이 워낙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주들 비중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적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그대로 좀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뭔가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좀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올라왔던 때에 따른 뭐 차익 매물이라든가 대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이제 7월에 좀 겹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와 더불어서 실적을 확인하려는 이 심리까지 더불어서 7월 어렵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트레이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이제 정책에 관해서는 뭐 사실 우리나라 이제 업종을 보면 이렇게 수혜받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은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녹색 사기에 돈 쓰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뉘앙스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반대편에 또 뭐냐면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뭐냐면 화석연료를 좀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대신에 옛날 이제 그 화석연료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강한 섹터가 바로 조선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결국에 해외에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배로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있어서 결국 그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뭐 한쪽인 전기차, 2차 전지 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좀 힘들고 반면에 전통 에너지인 조선주라든가 또 에너지라든가 또 원전도 사실 수혜주죠. 원전도 이제 규제 완화하겠다고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강했던 게 굴삭기 섹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건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호재와 악재가 좀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섹터별로 좀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왔던 흐름이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상하원을 다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게 되면 정책 추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너무 이쪽은 호재고 이쪽은 악재니까 난 이것만 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너무 무자르듯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상하원까지 다 만약에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 그때는 정말 이 녹색 산업은 굉장히 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트럼프의 수혜주다, 비수혜주다 이렇게 섹터가 나뉘기도 했는데 사실 지수 전반으로 보면 이게 약간 하방 압력을 작용시켰던 것 같단 말이죠. 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근데 이제 정책 중에서 제일 좀 셌던 게 이거죠. 녹색 쪽하고 그 친환경 규제랑 더불어서 중국의 관세 60% 부과하겠다. 또 우리나라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에 10% 관세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다 우리는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도 지금 미국 수출. 지금 2018년과 다르게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가 규제책을 내놓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 수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증시의 좀 하락 요인으로 저는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의 관세 정책의 이제 2탄이죠. 좀 더 센 건데 이게 만약에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한테 이게 과연 도움이 좀 될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걸 좀 우려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게 2차 전지랑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를 많이 놨는데 그 사실 반대급부로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을 일단은 그 약간 이제 뭐 폐지를 한다거나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좀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껏해서 지금 미국에 투자해놨는데 돈을 못 받으면 사실상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의 이제 주요 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요소들이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받은 사업 앞서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수혜가 클 섹터가 어딜까요? 사실 이제 명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화석연료 쪽은 수혜고 친환경은 아무래도 피해겠죠. 근데 이건 이제 누구나 뭐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고,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건 뭐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죠. 뭐 이분이 되건 상관없이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이 공통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금 의견이 일치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약값이 굉장히 비싼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가이나 하자.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8년부터 계속해서 약가 낮추자. 이렇게 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신약이 나왔을 때 그걸 대체할 제품이 없으면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커지고 있죠. 미국에도 지금 특허들이 다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미국에도 지금 많은 그 바이오시밀러를 내놨는데 점점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약가 인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제약 내놓으면 돼요. 계속. 복제약은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는 30에서 40% 정도 싸게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가를 좀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 쪽이 그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생물보안법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중국을 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제약바이오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거기다가 원자력도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둘 다 원전 쪽에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원전 쪽은 사실 뭐 누가 수혜 주냐 이런 거 가르는 것보다 공통되게 이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한번 좀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제약, 바이오와 원전 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시화입니다.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금리 인하 지금 확률이 90%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막 경고를 했는데 사실 뭐 연준이 뭐 그런 말 듣겠습니까? 지금 뭐 지표 좋으면 그냥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9월 달에 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이미 낮아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미국의 고용이 조금씩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뭐 굳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9월 달엔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에 연준 위원들도 계속 금리 인하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가능성은 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어디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이제 자금들이 반대로 이제 고금리에 피해받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중소형주들 이쪽은 이제 금리에 좀 취약한데 이들이 그동안 이제 고금리 시절에 엔비디아 갈 때 완전히 왕따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가셔야 되니까 돈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역류를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기술주를 오히려 팔아버리고 이들이 잘못돼서 파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도 한번 보자. 너무나 그동안 주가 못 갔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쪽도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블룸버그가 조사한 걸로는 하반기에
그 S&P 그 493개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 7개 빼고 나머지 493개의 이익 증가율이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장에서도 이제 너무 빅테크만 선택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게 좀 그러니까 너무 대형주로 쏠렸던 이 자금이 중소형주로 이전되는 그런 이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저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게 그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조금 시선이 옮겨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 업종 중에는 어떤 업종들이 또 수혜를 받을까도 찾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사님.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갑작스럽게 건설 업종이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건설주 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건설이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PF가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뭐 정말 힘들었는데 금리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PF 리스크가 조금 이제 완화될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벌써 전고점 회복하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그 건설이나 인테리어 쪽이 어쨌든 금리 인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역시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 증권주가 좀 괜찮은 이유가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니까 이제 주식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권사들은 채권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들을 보유하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평가 이익이 늘어나요. 마치 이제 정유주가 원유값 올라가면 이익 늘어나는 약간 그런 구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증권주도 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차입 비용이 낮아지니까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증권주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의 부활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도 살짝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전략은 그럼 저희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바이오도 사실은 이제 금리나 수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난주였죠. 그 오름 테라퓨틱스가 이제 기술 이전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점점 신약 쪽에서도 그 이제 주요 미국의 이 큰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들을 좀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를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이제 특허가 좀 만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쪽이 우리나라는 사실 바이오시밀러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호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기대하는 게 다음 달이죠.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FDA에서 승인 받는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바이오주들 한번 뭐 최근에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각광을 조금씩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FDA 승인 결과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일단 나올 예정인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이제 유한양의 이 렉나자라는 그 이제 폐암 치료제가 이제 그 사실 이제 기존에 나왔던 타그리소라는 이제 1차 치료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성능이 지금 더 좋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효능이 그래서 8월 22일까지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시장이 하나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 기술을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매출액을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이상의 연간 매출이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매출이면 거의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FDA 승인 받은 게 몇 건 있긴 있는데 시장 규모가 이것만큼 크진 않았어요. 조금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폐암 치료제는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신약을 내는 거는 또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역사를 창조를 한 거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서. 그래서 유한양의 렉나자가 어쨌든 다음 달에 승인만 받는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 인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시장은 잘 모르겠고 투자분들의 생각이 그거거든요. 과연 좀 똘똘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는데
바이오도 그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유한양이 승인을 받게 되면 좀 기폭제 효과를 더 저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올해 하반기 그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체 바이오 섹터에 큰 좀 줄기가 될 수 있는 그 유한양의 FDA 승인, 요거를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의 FDA 승인 이벤트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저 관련해서 기대할 만한 이벤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중국을 규제하는 그 생물보안법, 요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지금 민주당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냈고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아마 그 미국의 그 상원 의장인가요? 이제 그분이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내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중국의 위탁 생산을 이제 맡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판 같이 중국과 좀 경쟁하는 이 CMO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 좀 주시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9월 23일 날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이 머크의 키트루다의 SC 제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를 맞는 방식이죠. 요게 임상 3상 결과가 그날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 후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9월 달에 요 이슈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동아ST 같은 경우는 스텔라라 이것도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FDA 승인 여부가 올해 연말경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많은 또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셨던 기업 중에 하나가 HLB. 좀 안타깝게도 FDA 승인 이제 1차 문턱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이제 10월에 재신청한다고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또 결과들이 몇 달 후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10월에 실제로 재신청을 하는지 이런 이벤트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HK 이노인이라고요.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요거 임상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임상 3상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이슈들도 하나씩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정책 수혜는 그 CDMO, CMO 같은 위탁 생산하고 바이오시밀러가 좀 받을 것 같아서 계속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대형 제약사는 사실 신약이 아니더라도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는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이제 펀더멘털이 우수하니까 거기다가 아까 유한양처럼 이제 신약까지 더해지면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CDMO, CMO, 바이오시밀러, 대형 제약사 이렇게 좀 위주로 하셔가지고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요새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흔들릴 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바이오 ETF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바이오 ETF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면 저는 바이오 ETF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까지 알아봤고요. 8월에 투자 전략은 저희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사님? 일단 글로벌 증시는 저는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8월은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래서 8월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세장은 아닙니다. 약세장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장에서 결국 지수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업종을 살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좀 비중 늘려가시면 좋겠고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저는 뭐 조선업종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반도체도 요새 좀 흔들리지만 오히려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저가에 이렇게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거기다가 화장품도 뭐 누구도 지금 의심은 안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업종 그 제약바이오까지 하셔가지고 8월에는 이런 좀 구조적 성장 업종 한번 흔들릴 때 좀 한번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